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오늘 제가 동네 시장을 다녀오는데요. 다녀오는 길에 쪼로로 지나가는 작고 예쁜 고양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여웠던지 데려와 키우고 싶더라고요. 작년부터 강아지를 키워보라고 권유하는 이웃 동생부터 시작해 며칠 전 조카가 아파트 산책 중에 예쁘고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고양이를 발견해 영상을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그 고양이를 데려오라 했는데 그때는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라 이틀 뒤 다시 찾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인데 또 막상 찾으니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하루 2번쯤 의무적으로 산책을 시켜줘야 하고 또 목욕도 자주 시켜줘야 하고 엄두가 나질 않았고요. 고양이는 그런 걱정은 없지만 털이 날리고 또 키우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하여서 망설이기를 1년이 넘었는데 저 같은 마음이면 아예 키우지를 말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것 또한 저의 마음이 문제겠죠. 처음엔 예쁘고 귀여워 키웠는데 나중엔 귀찮고 의무감으로 고양이를 키운다면 사랑보다 귀차니즘이 더할 테고 결국 누군가에게 떠넘기게 되는 악순환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처음부터 자신 없으면 키우지 마. 오히려 동물들이 상처만 입게 돼. 그래서 더욱 키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애완동물 잘 키우고 계신가요? 저는 슬픈 이별을 겪어야 하는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었던 거죠. 동물도 그런데 사람 사이의 마음, 감정은 어떨까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스크래치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보물 같은 책, 김소연님의 마음사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강하고 씩씩하다라고 외치는 사이사이 눈물과 한숨이 내 슬픔을 끌어낼 때 그 정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슬프고 힘들면 오늘은 울어보자. 실컷 울고 내일은 또 힘을 내고 씩씩하게 나를 살아가게 해보자. 참지 않아도 돼. 눈물도 슬픔도 여러분의 슬픔, 상처, 아픔을 따뜻하게 품어줄 김소연의 마음사전.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듦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유리창에 달라붙은 매미를 본 일이 있다. 나무에 달라붙어 있을 때에는 등짝만을 보았는데 유리에 달라붙으니 전혀 볼 수 없었던 매미의 배를 보았다. 징그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마음이 없었더라면 유리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얼마나 마음을 존중하는 종자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매미와 나 사이에서 유리는 매미를 나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나를 매미로부터 보호하기도 했다. 굳게 닫힌 유리창이 없었더라면 커다란 곤충을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나 같은 사람은 그것의 배를 한참 동안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매미 또한 나에게 배를 보여주며 그렇게 집념에 차서
울고 있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차단되고 싶으면서도 완전하게는 차단되기 싫은 마음. 그것이 유리를 존재하게 한 것이다. 그러고 싶으면서도 그러기 싫은 마음의 미묘함을 유리처럼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는 물체는 없는 것 같다. 가리면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유리로 된 용기는 두루 사용된다. 술병도 그러하고 화장품 용기나 약병 같은 것도 그러하다. 안에 있으면서도 밖을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은 분명 유리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안과 밖의 경계를 만들면서 동시에 허무는 것, 그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유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단순하게 안과 밖 혹은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것들로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리는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유리의 뒷면에 수은을 입히면 거울이 된다. 유리는 빛을 투과하고 거울은 빛을 반사한다. 빛이 지나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거울은 피사체를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거울을 보는 눈, 빛이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어서 유리가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물체가 되었다면 거울은 빛조차 지나다닐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반사하는 물체가 되었다. 유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투시하게 한다면 거울은 우리가 무언가를 반영하게 한다. 반사하고 반영한다는 점 때문에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는 이는 거울의 이면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정확한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풍경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다. 유리를 통하여 우리는 빛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다면 거울을 통하여 우리는 빛의 길을 따라 올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거울은 정확한 풍경을 보여주는 대가로 그것을 반대로 보여준다. 오른쪽은 왼쪽이 되어 있고 왼쪽 또한 오른쪽이 되어 있다. 실체를 뒤집어 보여준다. 이데아와 그림자가 역전된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인식의 틀을 뒤집어 버린다. 또한 거울 두 개를 마주보게 하면 끝없이 자신을 반영하며 마주본다. 거울이 거울을 끝없이 마주보고 있으면 무한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듯이 사람과 사람이 끝없이 그리고 골똘히 마주보고 있으면 그와 같을 수 있다. 거울은 배면이 수은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풍경 안에 침참하게 되며 유리는 아무 것으로도 배면을 닫아놓지 않기 때문에 풍경 밖으로 걸어가게 한다. 마음을 확산하는 것이 유리라면 마음을 수렴하는 것은 거울인 셈이다. 밥은 사람의 육체에게 주는 음식이라면 차는 사람의 마음에게 주는 음식이다. 밥보다 차를 더 즐기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마음이 발달한 사람이다. 밥 한 그릇이 육체에게 에너지를 준다면 차 한 잔은 마음에게 에너지를 준다. 일하는 막간에 차 한 잔을 마시는 휴식의 시간은 마음을 쉬게 하고 그럼으로써 육체를 돌보게 해준다. 찻집에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지 않고 식당에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관계에는 온기가 없다. 식당만큼이나 찻집이 많은 우리가 사는 동네를 산책하면서 마음이 만나는 것이 적어도 육체가 만나는 것만큼은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찻집의 간판을 보라.
식당의 간판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명시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찻집의 간판은 여전히 아름다움 쪽을 향해 있다. 눈보다는 마음을 끌기 위해서.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백해무익하다는 담배이지만 그것은 육체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애연가들에게는 담배는 정신건강에 이롭다. 몸보다 정신의 건강을 우위에 두는 사람이라면 담배가 몸을 해치는 것을 알고도 담배를 계속 손에 들게 될 것이다. 한숨과도 같은 담배 한 모금을 내뿜으며 사람들은 마음을 환기하고 쇄신할 수 있다. 덩 샤오핑에게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끼견이 그 비결이라고 말했다 한다. 만끽한다는 것만큼 지혜로운 건강법은 없다. 뜨거운 물에 차 알갱이가 풀려나가고 담배 한 모금의 연기가 허공에 풀려나간다. 그 풀려나가는 실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마음의 매듭을 푼다. 찬물을 끓일 때에도 담배를 피워 물 때에도 불이 필요하다. 차와 담배는 온도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커피를 볶을 때에도 녹차잎을 말릴 때에도 열기가 필요하고 담배를 피울 때에도 점화가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열기와 점화가 필요하다. 냉정함이 열정의 한 방법이듯이 냉정해지는 것에도 온기 있던 한때가 전개된다. 냉정해지는 것에도 온기 있던 한때가 전제된다. 차 한 잔과 담배 한 모금을 음미할 때처럼 우리는 이따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가운 거울이 되어 마주할 때가 있다. 차가운 거울과 거울의 마주함은 끝없는 복제와 복제를 낳아 무한대의 영역 속에 서로를 가두게 한다. 그렇게 이따금 사랑하는 사람을 골똘히 마주하다 마침내 감옥에 가두고야 만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과 뜨거운 차 한 잔을 원한다. 찻잎이나 차 열매가 물기 하나 없이 건조된 후에야 뜨거운 물과 조우할 수 있듯이 사람도 그와 같다. 충분히 건조되었을 때에야 온몸으로 응축하고 있던 향기를 더 향기롭게 퍼뜨리는 뜨거운 차 한 잔처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마주한 시간도 그와 같다. 향기롭게 발산하기 위하여 나에겐 언제나 따뜻한 물과 같은 당신이 필요하다. 감정은 세세하기 때문에 명명될 수 있지만 기분과 느낌은 명명이 불가능하다. 감정이 한 칸의 방이라면 기분은 한 채의 집이며 느낌은 한 도시 전체라 할 수 있다. 감정은 반응하며 기분은 그 반응들을 결합하며 느낌은 그 기분들을 부감한다. 감정은 오로지 육체의 하소연만을 듣는다. 그래서 훨씬 변덕이 심할 수밖에 없다. 기분은 감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감정의 눈치를 살핀다. 그래서 감정을 반영한 기분은 이내 감정이 다른 지점으로 옮겨갔을 때에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다. 이런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이것과 저것이 섞인 듯한 기분이 든다. 감정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에 기분은 잠시 지체된 채로 어리둥절해한다. 느낌은 이러한 기분을 통째로 부감한 비교적 논리적인 세계다. 감정과 기분만으로
우리는 그 어떤 선택도 할 자신이 없지만 느낌으로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모든 감성적인 판단력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인 셈이다. 감정은 자신만의 습성대로 감정을 지정하고 기분은 자신만의 법칙대로 감정을 결합하고 느낌도 자신만의 위치에서 기분을 부감하기 때문에 감정이 지정한 그 감정에 작은 오류라도 발생한다면 기분과 느낌은 더 크게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감정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짚어내는 능력이 상실됐거나 그 능력이 잠시 심술을 부리거나 흥분한 상태라면 기분이나 느낌을 믿고서 내린 선택은 무참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감정을 억압하고 참을성을 발휘할 때 느낌과 기분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 쉽다. 참았다가 터지는 감정은 기꺼이 바보가 된다. 그 바보를 기분은 낯설고 수상쩍다고 접수한다. 그러나 느낌이라는 것은 영악하고 타협적이어서 이내 그것을 낯익은 것들로 요약해버린다. 이미 이루어놓은 집합들의 사례 중에서 거칠게 선택함으로써 그럴 때의 느낌은 무딘 것이거나 폭력적인 것으로 표출되기 십상이다. 사실은 어딘가 자신이 없지만 자신 없음을 감추기 위하여 자부심에 가까운 확신으로 위장하기 십상이다. 잘 모르겠네 라고 말했어야 옳았을 느낌이지만 잘 모르겠다고 말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 이런 오작동을 몇 번쯤 겪어본 자라면 직관이나 직감을 믿지 못하게 된다. 바보스럽게 표출되는 참아왔던 감정들을 모아서 낯설고도 괴로운 요약을 감수해낸 이 잘못된 느낌을 우리는 불신할 줄 안다. 그러나 자신의 느낌을 신뢰할 수 있는 순간 속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공감 가능한 감정들만을 운영하고 동감 가능한 기분만을 영위하고 기시감으로 충분한 느낌들 안에 정주한다. 더 이상의 모험은 없고 잘나는 한도 안에서는 달인이 되므로 지나친 자부심에 휩싸인 채로 자신의 느낌을 취향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과시하기도 하며 직관과 직감을 불완전한 곳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관계에 대해 눈을 뜨기 이전 아주 어렸을 적에는 주저없이 누군가에게 다가갔던 기억이 있다. 좋으면 그냥 다가갔다. 아주 어린 날의 일이다. 산책길에 만난 반가운 강아지라든가 만져보고 싶은 물건을 향해서 주저없었다. 손을 미리 쭉 뻗고 입을 벌려 웃으며 다가갔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럴 때 어떤 거부를 당했더라도 그 상처가 깊지 않았는지 상처에 관해선 기억조차 없다. 기대하고 설레고 그래서 마음 먹고 다가간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실망도 없었을 테고 실망이 있었을지라도 짧았을 것이다. 다가갈 또 다른 것들이 세상에 있는 봄날의 꽃들처럼 만발했을 시절이었으므로 언젠가부턴 다가가지 않고 기다리게 됐다. 내가 실망을 하게 될까봐 다가가지 못했던 건 아니다. 다가가기엔 수줍음이 너무 컸다. 다만 수줍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다. 마냥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해가 뜨고 별이 지는 풍경들 아래에서 그 풍경을 고스란히 알았다. 기다리고 있어서 초조하거나 힘이 들거나 하진 않았다.
기다린다는 것이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실컷 알았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눈치챌까봐 오히려 걱정했다. 들키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들킨다는 게 더 쑥스러웠기에 그랬다. 소녀 시절은 그렇게 보냈다. 열정이 무엇인지, 정념이 무엇인지를 처음 알게 된 때,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 눈을 처음 뜨게 된 그때에는 언제나 다가갈까, 기다릴까를 고민하게 됐다. 고민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는지마저 잠깐씩 잊을 정도였다. 그때는 고민이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계산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관계에 대해 꼭 원하던 것을 얻고 싶기에 조심스러워서 하던 갈등이었기에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꼭 잃을 것만 같아서 다가갔고 다가갔다가는 꼭 상처를 입을 것만 같아서 기다렸다. 서성이느라 모든 날들이 피곤했다. 불 켜진 그 집 창문을 바라보거나 텅 빈 그네에 앉아서 고민에 빠지거나 우연을 가장하기 위해 꼭 만날 것만 같은 길목에서 불철주야 서성였다. 그 와중에서 행복에 빠지기도 했고 불행에 빠지기도 했다. 행복이거나 불행이거나 간에 그 어디든 빠져서 허우적대던 시절이었다. 이제는 다가갈까 기다릴까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게 됐다. 이것은 살아온 날들이 만든 현명한 태도이지만은 않다. 정념의 불꽃을 다스렸다는 절제 또한 아니다. 소중한 것들이 내 품에 들어왔던 기억. 그 기억에 대해 좋은 추억만을 갖고 있진 않기에 거리를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종의 비애인 셈이다. 나를 충족시키는 경우보다 결핍 그대로가 더 나은 경우를 경험해 보았다. 그것은 나만을 생각했던 시절들을 지나와서 관계 자체를 배려하게 됐다는 뜻도 있지만 그 배려에는 쓰디쓴 상처의 흔적들이 배어있다. 지켜보고 있음이 꽤 오랫동안 변치 않는 은은한 기쁨을 선사해 줄 거라는 패배 비슷한 믿음도 또한 있었다. 그러므로 바라던 것이 나에게 도래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바라던 것들이 줄 허망감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은 외면이란 감정의 부축을 받으며 저쪽에 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를 껴안고 그 상처를 밤마다 핥고 있는지, 눈빛은 항상 우울하고 어깨는 축 처져 말이 없는 사람이 있다. 어쩌다 우연히 마주보고 앉아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어도 고개를 떨구거나 먼 곳을 본다. 그럴 때에 무슨 말을 건네고 싶지만 말은 안으로 삼킨다. 아주 약간 입술을 움직여 미소 정도만 지어본다. 그러다가 헤어질 무렵 불어 씩씩하게 인사를 나누고 씩 웃는다. 아무 쓸모없지만 쓸모없음이 은은히 쌓여가서 희미한 달빛 하나쯤은 만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눈부시고 환하던 모든 불빛들이 명멸하다 잦아지고 난 후에 그 희미하던 나의 달빛이 유일한 빛이 되어주는 밤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럴 때 나의 달빛에 온몸이 젖는 듯한 느낌이 그에겐 들 것이다. 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때를 위해서 혹은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기에 마음에 들어온 사람을 이토록 지켜만 본다. 이 사업은 많이 적적한 일이지만
이 적적함의 속살에는 견딜만한 통증을 수반하는 훈훈함이 있다.